내 이름은 김민준. 26살, 서울의 북적이는 변두리. 낡은 오피스텔 옥탑방에서 나는 매일 아침을 맞았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도시의 일상이었지만 내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햇살은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했고 방 안은 늘 어둑했다. 낡은 가구들과 빛바랜 벽지는 나의 삶처럼 초라했다. 나는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파는 샌드위치 하나로 끼니를 때웠다. 식탁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 앉아 샌드위치를 씹는 동안 나의 시선은 텅 빈 벽을 응시했다. 무미건조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나의 삶은 언제나 불안정했다.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고 결국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몸은 고단했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다. 나의 주변에는 친구도 가족도 없었다.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내게 관심조차 없었다.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가끔씩 밤이 되면 나는 옥탑방 창문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지만 내게는 그저 멀리 떨어진 빛에 불과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때는 나의 곁에 항상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는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자상한 미소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할아버지는 내게 꿈을 꾸게 해주셨고 내게 용기를 주셨다. 하지만 10년 전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친척들의 손에 맡겨졌지만 그들은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유산에만 눈독을 들일 뿐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친척들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고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결국 나는 친척들로부터 벗어나 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속에는 할아버지와의 유일한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내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할아버지의 목에는 낡고 오래된 회중시계가 걸려 있었다. 시계는 투박했지만 시계줄 끝에 달린 작은 금색 장식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시계가 할아버지의 유품 중 유일하게 내게 남겨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은 할아버지의 모든 유품을 나눠 가졌지만 이 회중시계만큼은 아무도 탐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저 오래된 낡은 시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그 시계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나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나는 그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댔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시계에서 할아버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시계는 내게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매개체였다. 나는 그 시계를 소중히 여겼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세상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돈과 권력을 좇는 사람들의 탐욕을 보며 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회의감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려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마음의 씨앗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약하고 소외된 존재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었다. 나는 비록 내 삶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나는 몰래 할아버지가 생전에 후원하셨던 보육원을 찾아갔다. 나는 나의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떼어낸 돈을 익명으로 기부했다. 보육원 아이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밝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어느 날 보육원 앞을 지나다가 나는 한 아이가 혼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무슨 일 있어? 아이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작은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버렸어요. 아이의 말에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나 역시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고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 홀로 남겨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작고 차가웠다. 울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가족이야.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아이는 나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나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은 내게 어떤 의미를 주었다. 나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자 나는 아이에게 작은 초콜릿을 건넸다. 아이는 초콜릿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아이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나는 아이의 미소를 보며 나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나의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 나는 나의 행동을 과시하거나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했을 뿐이었다. 나의 삶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대리운전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피곤해 지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는 늘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허전함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웠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편함에는 고지서 몇 장과 함께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고급스러운 로고와 함께 법무법인 한빛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법무법인과 인연이 있을 리 없었다.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깔끔하게 인쇄된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류의 제목은 유언장 집행에 따른 가족 소집 통지서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나의 이름과 함께 나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나의 숙모, 삼촌, 고모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의 눈은 점점 커졌다. 고인 김주원님의 유언장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의 법무법인 한빛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원, 나의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나는 손을 떨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다. 유언장이라면 이미 다 정리된 것이 아니었던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서류에 적힌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다. 이틀 뒤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통지서가 정말 사실일까? 혹시 친척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꾸민 장난은 아닐까 하지만 법무법인의 이름과 깔끔하게 인쇄된 서류는 내게 알 수 없는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곧바로 친척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도 이미 이 통지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는 알리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잘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산이라면 그들은 물불 가리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낡은 회중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나는 시계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나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장,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 그 이름.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 큰 의문이었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는 왜 10년 만에 다시 유언장 집행 통지서를 보내신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마음은 불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도 생겨났다. 어쩌면 이 통지서가 나의 삶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었다. 나는 낡은 사진 속 할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읽으려 애썼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을까? 나는 그의 유언장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궁금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유언장 사건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미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마주해야 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알 수 없는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한 여정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나의 길고 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법무법인 한빛에서 보낸 유언장 집행 소집 통지서는 나의 옥탑방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낡은 회중시계와 함께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그 서류는 나의 일상에 드리워진 잿빛 그림자를 걷어내고 예상치 못한 혼란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혹시나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다시 한번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의 큰아버지, 고모, 삼촌, 그들은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유산 문제로 몇 차례 큰 다툼을 벌였고 그 이후로는 서로에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나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나는 그들이 이미 이 통지서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제외한 채 자신들만의 모의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은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으니까 나는 할아버지의 유언장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마주해야 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알 수 없는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한 여정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김주원 회장 유언장, MK그룹 창업주 유산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기사들은 나의 친척들이 이미 유언장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뉴스 기사의 댓글에는 친척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그들의 탐욕스러운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잘 알기에 놀랍지 않았다. 나는 소집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법무법인 한빛으로 향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낡은 옷차림은 더욱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나를 흘끗거리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의 편견을 느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로비에 놓인 안내판을 확인했다. 김주원 회장, 유원장 집행, 소집 장소 5층 회의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리자 넓은 복도 끝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나의 친척들이었다. 큰아버지 김성호, 고모 김영희, 삼촌 김찬우. 그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귓속말을 나누며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다. 나를 본 그들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반가움보다는 경멸이 더 컸다. 민준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너에게도 이런 통지서가 갔었니? 큰아버지 김성호가 억지로 웃는 얼굴로 내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이 묻어났다. 나는 그의 위선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나의 아버지의 형이었지만 내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네, 저에게도 통지서가 와서 왔습니다. 큰아버지는 왜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으셨나요? 나의 질문에 큰아버지 김성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게 말이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우리도 정신이 없었단다. 아무튼 잘 왔다. 이제 곧 회의가 시작될 테니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큰아버지 김성호는 나를 서둘러 회의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회의실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변호사들, 그리고 할아버지와 관련된 회사 관계자들까지. 그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주시하고 있었다. 회의실 한가운데에는 길고 거대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많은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빈 의자를 찾아 앉았다. 나의 주변에는 친척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드디어 회의가 시작되었다. 법무법인 한빛의 대표 변호사 강태우가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과 함께 어떤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빛의 강태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는 고 김주원 회장님의 유언장 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안은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친척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강태우 변호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고 김주원 회장님께서는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기신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재산은 고인의 뜻에 따라 배분되었죠. 하지만 강태우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한 명씩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나의 친척들에게서 잠시 머물렀다. 친척들은 불안한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최근 저희 법무법인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는 고 김주원 회장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이며 이 편지 안에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강태우 변호사의 말에 회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니 그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 변호사님, 지금 저희를 속이려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큰아버지 김성호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장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진정하십시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편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담긴 내용과 함께 보내온 증거들은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강태우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인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가 서려 있었다. 사실 고 김주원 회장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강태우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강 변호사님.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친척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강태우 변호사가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니. 그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들의 유산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나는 기적처럼 할아버지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왜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자신의 생존을 숨겨왔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친척들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강태우 변호사는 소란스러운 회의실 안에서 침착하게 친척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진정하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태우 변호사를 향해 달려들어 그에게 거친 말을 퍼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들은 유산 때문에 서로를 헐뜯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다시 한번 탐욕에 눈이 멀어 폭주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걱정하거나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할아버지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태우 변호사는 어렵게 친척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10년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유언장을 수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 안에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강태우 변호사의 말에 친척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유언장이 수정되었다니. 그들은 불안한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산이 줄어들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어떻게 수정되었을지 궁금했다. 할아버지는 왜 10년 동안 자신의 생존을 숨겨왔을까? 그리고 그 유언장 안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나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다. 바로 그때 고모 김영희가 강태우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다. 강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유언장을 수정해요? 분명히 누군가 조작한 거야.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려는 거 아니야. 고모 김영희의 비난은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강태우 변호사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탐욕이 가득했다. 강태우 변호사는 고모 김영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는 서류철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유언장이었다. 이것은 고 김주원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완료하신 새로운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 안에는
회장님께서 10년 동안 숨겨오셨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강태우 변호사의 말에 친척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새로운 유언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떤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나는 새로운 유언장을 바라보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왜 10년 동안 자신의 생존을 숨겨왔을까? 그리고 그 유언장 안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강태우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새로운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친척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였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했다. 법무법인 한빛의 회의실은 강태우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고 김주원 회장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혔다. 친척들의 아우성은 천장을 뚫을 듯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유산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10년 전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도 그들은 슬픔보다는 유산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살아 돌아오셨다는 말에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뿐이었다. 강태우 변호사는 친척들의 고성을 들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냉철함을 유지했다. 그는 굳건한 눈빛으로 회의실 안을 둘러보며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 사실이며 이 모든 것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김주원 회장님께서는 지난 10년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유언장을 수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 안에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에 친척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은둔 생활, 유언장 수정, 예상치 못한 진실. 이 단어들은 그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들의 눈은 강태우 변호사의 손에 들린 서류철, 즉 새로운 유언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속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들에게 할아버지는 그저 유산이라는 이름의 돈뭉치에 불과한 존재인 듯했다. 큰아버지 김성호가 다시금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 변호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려는 수작 아닙니까? 우리를 바보로 아는 겁니까? 큰아버지의 비난은 노골적이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그는 강태우 변호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달려들 기세였다. 다른 친척들도 큰아버지의 말에 동조하며 강태우 변호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할까봐 극도로 불안해하는 듯했다. 강태우 변호사는 한숨을 쉬더니 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회의실 전면에 걸려있던 대형 스크린을 향해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갑자기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백발의 노인이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깊이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총명했다. 그는 낡은 한복을 입고 작은 시골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나의 할아버지, 김주원 회장님이었다. 나는 스크린 속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나는 그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던 할아버지. 그가 살아계시다니 나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친척들의 반응은 나와는 달랐다. 그들은 스크린 속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저게 정말 할아버지라고. 가짜야, 조작된 영상이야. 강 변호사님, 당신 정말 끝까지 가는군요. 그들은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어떤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들의 탐욕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강태우 변호사는 침착하게 리모컨을 조작했다. 스크린 속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내 자식들아, 그리고 내 손자 민준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10년 전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장했다. 할아버지의 말에 친척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내가 죽음을 위장한 이유를 너희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너희는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나의 실망을 안겨주었지. 특히 큰아들 성호, 둘째 영희, 그리고 셋째 찬우. 너희는 나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친척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함께 어떤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모든 음모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죽음 이후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았다. 너희는 나의 유산을 두고 서로를 헐뜯고 비난했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희에게 나는 그저 돈 뭉치에 불과한 존재였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까? 나는 할아버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내가 그의 곁에 없었기에 그가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나의 유산을 너희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너희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너희는 그 돈으로 더 큰 죄악을 저지를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의 말에 친척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어떤 내용으로 유언장을 수정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불안해했다. 나는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200억 원의 유산 중 대부분을 이미 사회에 환원했다. 나는 그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그리고 너희의 진정한 본성을 시험하기 위해 단 20억 원만을 남겨두었다. 이 20억 원은 나의 새로운 유언장에 따라 배분될 것이다. 할아버지의 말에 친척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과 절망으로 뒤덮였다. 20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라니, 그것도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니.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유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들은 분노와 함께 허탈함을 느꼈다. 말도 안 돼. 200억 원이 20억 원으로 줄었다고. 거짓말이야. 할아버지는 왜 그러신 거야?
고모 김영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탐욕이 좌절된 분노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 20억 원을 가장 자격 있는 한 사람에게 물려줄 것이다. 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는 나의 유산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것이며 나의 희망을 이어갈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스크린 밖에 나를 향하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설마 내게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손자 김민준이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 안을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친척들은 모두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질투,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내가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유산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다니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셨다. 나를 유일한 상속자로 지목해 주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삶의 지혜와 가치를 물려주신 것이다. 하지만 나의 기쁨도 잠시 친척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나의 귓가를 찔렀다. 말도 안 돼 저런 거지 같은 놈에게 20억 원을 준다고 할아버지가 미치신 게 분명해. 강 변호사님, 이 유언장은 조작된 겁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민준이 너 할아버지를 속였지. 너 때문에 우리가 유산을 다 잃게 된 거야. 친척들은 나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그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들은 끝까지 돈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 강태우 변호사는 재빨리 친척들을 제지했다. 진정하십시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리고 유언장을 수정하게 된 모든 경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강태우 변호사는 스크린 속 할아버지의 영상을 멈췄다. 그리고 서류철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들었다. 이 봉투 안에는 회장님께서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시면서 기록하신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모든 진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강태우 변호사의 말에 친척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비밀이 모두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밝혀주셨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탐욕 속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할아버지의 유산은 내게 돈 이상의 가치를 선물해 주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었다. 법무법인 한빛의 회의실은 강태우 변호사의 손에 들린 두꺼운 봉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할아버지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친척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내 안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우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더니 테이블 중앙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봉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느껴졌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리모컨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켰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낡은 문서와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번갈아 나타났다. 이것은 고 김주원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회고록의 일부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안에 당신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당신의 죽음이 어떻게 위장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강태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친척들은 스크린을 주시하며 숨죽였다. 스크린에 나타난 첫 번째 사진은 10년 전 할아버지의 장례식 모습이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검은 옷을 입고 슬픔에 잠겨 있었고, 친척들은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다음 사진은 교통사고 현장의 모습이었다. 찌그러진 차, 그리고 그 옆에 널브러진 할아버지의 모습.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아려왔다. 강태우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10년 전 김주원 회장님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사고 직전 자신의 죽음을 위장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오랜 벗이자 한때 암행어사로 활동했던 인물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회장님과 신체적 특징이 매우 흡사한 시신을 준비했고 그 시신을 회장님의 시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강태우 변호사의 말에 친척들은 모두 경악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다니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말도 안 돼. 우리 할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해? 강 변호사님, 당신 지금 소설을 쓰는 겁니까? 삼촌 김찬우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침착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위장한 후 세상의 모든 연락을 끊고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자식들과 손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셨습니다. 강태우 변호사는 스크린을 넘겼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낡은 시골집 사진과 함께 수수께끼의 인물이 할아버지의 집 주변을 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큰아버지 김성호, 고모 김영희, 삼촌 김찬우가 몰래 유산을 빼돌리거나 서로를 헐뜯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녹음 파일 기록들이 나타났다. 친척들은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할아버지에게 드러났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죽음 이후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았다. 너희는 나의 유산을 두고 서로를 헐뜯고 비난했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희에게 나는 그저 돈 뭉치에 불과한 존재였구나. 스크린에서 다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까. 나는 할아버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내가 그의 곁에 없었기에 그가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나의 유산을 너희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너희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너희는 그 돈으로 더 큰 죄악을 저지를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의 유언장에는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친척들은 숨죽이며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들은 불안한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유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강태우 변호사는 스크린 속 할아버지의 영상을 멈췄다. 그리고 직접 준비해온 대형 스크린을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춘 곳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었다. 백발의 노인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총명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어떤 위험이 느껴졌다. 그 노인은 바로 나의 할아버지, 김주원 회장님이었다. 회의실 안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척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악했다. 할아버지, 정말 살아계셨어.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들의 탐욕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니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나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자식들아, 그리고 내 손자 민준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너희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나의 유산을 두고 싸웠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에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모든 음모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너희는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나의 실망을 안겨주었지. 특히 큰아들 성호, 둘째 영희, 그리고 셋째 찬우. 너희는 나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너희는 내가 차 사고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나를 돕기는커녕 나의 죽음을 부추겼다. 할아버지의 말은 나의 뇌리에 충격적으로 박혔다. 그는 사고 당시 친척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폭로한 것이다. 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의 할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 나는 그들의 잔인함에 분노했다. 친척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격렬하게 반박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저희를 모함하지 마세요. 그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너희가 나의 차에 손을 댔다는 증거도,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나를 방치하고 달아났다는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다. 나의 오랜 벗 김노인이 나를 구해줬고 그는 너희의 모든 만행을 기록해 두었다. 나는 그 증거들을 모두 법무법인에 넘겼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유산을 탐낼 수 없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폭로는 친척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음모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가득했다.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유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친척들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까. 나는 할아버지에게 감사했다. 그가 내게 진실을 알려주었고 나를 이 탐욕스러운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 나는 나의 유산을 너희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너희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너희는 그 돈으로 더 큰 죄악을 저지를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유언장을 수정했다. 그리고 나의 유언장에는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다시 한번 나의 친척들을 응시했다. 나는 그동안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200억 원의 유산 중 대부분을 이미 사회에 환원했다. 나는 그 돈으로 불우 이웃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그리고 너희의 진정한 본성을 시험하기 위해 단 20억 원만을 남겨두었다. 이 20억 원은 나의 새로운 유언장에 따라 배분될 것이다. 할아버지의 말에 친척들은 다시 한번 절망했다. 그들은 20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라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났다. 나는 이 20억 원을 가장 자격 있는 한 사람에게 물려줄 것이다. 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는 나의 유산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것이며 나의 희망을 이어갈 것이다.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손자 김민준이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 안을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친척들은 모두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질투,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내가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유산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다니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셨다. 나를 유일한 상속자로 지목해 주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게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삶의 지혜와 가치를 물려주신 것이다. 하지만 나의 기쁨도 잠시 친척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나의 귓가를 찔렀다. 말도 안 돼 저런 거지. 같은 놈에게 20억 원을 준다고 할아버지가 미치신 게 분명해. 강 변호사님, 이 유언장은 조작된 겁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민준이 너 할아버지를 속였지. 너 때문에 우리가 유산을 다 잃게 된 거야. 친척들은 나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그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들은 끝까지 돈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 강태우 변호사는 재빨리 친척들을 제지했다. 진정하십시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리고 유언장을 수정하게 된 모든 경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고 곧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강태우 변호사의 말에 친척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에 공포를 느꼈다. 그들의 모든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밝혀주셨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탐욕 속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할아버지의 유산은 내게 돈 이상의 가치를 선물해 주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지혜와 용기에 깊이 감사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나는 그 새로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의 폭로가 끝없이 울려 퍼지던 법무법인 한빛 회의실은 이제 더 이상 숨 쉴 틈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크린 속 할아버지의 얼굴은 사라졌지만 그분이 남긴 충격적인 말들은 친척들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거나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을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강태우 변호사는 친척들의 참담한 모습을 잠시 지켜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회고록과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여러분, 보셨듯이 고 김주원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죽음은 위장되었고 그분은 지난 10년간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고록 안에는 회장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모든 진실과 함께 여러분이 회장님의 차 사고를 조작하고 그분을 살해하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강태우 변호사의 말은 친척들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큰아버지, 김성호는 고개를 들고 강태우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듯한 광기로 번들거렸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꾸민 짓이지.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강 변호사. 당신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려는 거야. 이 모든 게 조작된 증거들이라고 큰아버지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그의 옆에 있던 고모 김영희와 삼촌 김찬우도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강태우 변호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회장님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직전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었지만 보건 전문가를 통해 일부가 복구되었습니다. 복구된 영상에는 큰아버지 김성호 씨와 삼촌 김찬우 씨가 사고 현장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 그리고 차량 브레이크에 손을 대는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고모 김영희 씨가 사고 직후 병원 관계자와 은밀히 접촉하여 회장님의 사망 진단서를 조작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강태우 변호사의 폭로의 친척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음모가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강태우 변호사에게 완전히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나는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가족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10년간 여러분의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회장님의 유산을 빼돌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며 서로를 모함하고 비난했던 모든 기록들이 이 회고록 안에 담겨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시고 여러분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겨주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강태우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친척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들은 이제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추악한 행위들이 세상에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밝혀주셨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탐욕 속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할아버지의 유산은 나에게 돈 이상의 가치를 선물해 주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강태우 변호사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회의실 안의 친척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큰아버지 김성호 씨, 할아버지 김주원 회장님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고모 김영희 씨, 유산 상속 조작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삼촌 김찬우 씨, 회장님 차량 브레이크 조작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친척들은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당황한 듯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그들의 추악한 모습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강태우 변호사는 기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법무법인 한빛은 김주원 회장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성호, 김영희, 김찬우 씨를 김주원 회장 살해 미수 및 유산 상속 조작 혐의로 고소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경찰 수사가 즉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강태우 변호사의 말에 기자들은 더욱 열광했다. 그들은 카메라를 강태우 변호사에게 집중하며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드라마의 절정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였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했다. 친척들은 강태우 변호사의 말에 절망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비참함이 가득했다.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유산은 이제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얼마나 큰 죄악을 불러왔는지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내 안에는 슬픔과 함께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버렸고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분노는 나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강태우 변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 분명했다. 경찰은 큰아버지 김성호, 고모 김영희, 삼촌 김찬우에게 수갑을 채우고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은 끌려나가면서도 끝없이 소리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들의 비명소리는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달았다. 친척들이 끌려나가자 회의실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까지. 강태우 변호사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실이 밝혀졌고 당신은 이제 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강태우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셨다. 나를 유일한 상속자로 지목해 주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게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삶의 지혜와 가치를 물려주신 것이다. 나는 강태우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의 조력자이자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내게 진실을 알려주었고 나를 이 탐욕스러운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태우 변호사는 나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려 주었다.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민준 씨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민준 씨가 자신의 유산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나는 강태우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돈을 좇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이다. 나는 나의 낡은 회중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시계는 내게 할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유산이었다. 나는 그 시계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의실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통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세상에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나는 그 새로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법무법인 한빛 회의실을 뒤덮었던 소란과 혼돈의 폭풍이 지나간 후 정적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친척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끌려나가는 모습은 마치 악몽 같았다. 그들의 절규와 비명은 복도 너머로 멀어져 갔지만 그 잔상은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탐욕이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 나는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유언장과 증거 자료가 놓인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200억 원의 유산 중 대부분이 이미 사회에 환원되었고 남은 20억 원마저도 탐욕에 눈이 먼 친척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줬던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자유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마저도. 나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초래한 비극을 이제야 깨달았을까. 강태우 변호사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직이 말했다. 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실이 밝혀졌고 당신은 이제 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을 믿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셨다는 사실이 내게는 가장 큰 유산이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였다. 나는 강태우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나 나를 도와주었다. 그는 나의 조력자이자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태우 변호사는 나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려 주었다.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민준 씨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민준 씨가 자신의 유산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돈을 좇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이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회고록과 증거 자료들은 친척들의 범행을 명확하게 입증했다. 큰아버지 김성호, 고모 김영희, 삼촌 김찬우는 할아버지 살해, 미수 및 유산 상속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고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이름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들은 사회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한때 존경받던 재벌가의 일원에서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한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었다. 비록 내게는 관심도 없었고 할아버지를 죽이려 하기까지 했지만 나는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분노는 나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아버지는 강태우 변호사의 보호 아래 조용히 지내고 계셨다. 나는 할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아갔다. 작은 시골집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고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은 낡은 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니. 나는 꿈을 꾸는 듯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셨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총명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내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다. 민준아, 내 손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네가 나를 찾아와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제가 할아버지 곁에 없어서 할아버지가 혼자 힘드셨을 텐데. 나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다, 민준아. 너는 내가 가장 믿는 손자였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너를 이 탐욕스러운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과는 다른 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은 나의 심장을 울렸다. 할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너희 가족의 탐욕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내가 그토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돈 뭉치에 불과했으니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죽음을 위장하고 그들의 본성을 시험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민준아, 너는 내게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네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부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지. 나는 너의 선한 마음을 알고 있었다.
너만이 나의 유산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할아버지의 칭찬에 나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할아버지, 저에게 이 20억 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다. 민준아, 나는 너에게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나의 희망을 물려준 것이다. 나는 너에게 나의 꿈을 물려준 것이다. 너는 이 돈으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다오.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다오. 할아버지의 말은 나의 심장을 울렸다. 나는 할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내게 단순한 돈이 아닌 더 큰 사명을 주신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할아버지는 나의 손에 낡은 회중시계를 쥐어주셨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이 시계는 나의 모든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유산이다. 이 시계를 보며 너는 항상 너의 초심을 잃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거라. 그리고 이 시계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너는 나의 모든 꿈을 이룬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말에 나는 회중시계를 꽉 쥐었다. 시계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까지 나는 할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다. 며칠 후 나는 시골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 시골에 계시지 않았다. 나는 할아버지를 나의 새로운 집으로 모셨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 나는 할아버지를 나의 곁에서 극진히 모실 것이다.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고통을 내가 보듬어 드릴 것이다. 나는 20억 원의 유산을 나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옮겼다. 나는 그 돈을 나의 개인적인 부로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재단의 이름은 주원희망 재단으로 정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길이길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초라한 청년이 아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나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찼다. 나는 나의 낡은 옥탑방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계셨고 나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할아버지의 유산은 나에게 돈 이상의 가치를 선물해 주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평화를 맞이한 것이다.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다시 돌아오신 지 5년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낡은 옥탑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초라한 청년이 아니었다. 나의 삶은 할아버지의 유산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20억 원의 유산은 주원희망재단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고 우리는 할아버지의 뜻대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나의 새 집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셨다. 넓고 아늑한 나의 집은 할아버지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와 나의 실천력이 더해져 늘 활기가 넘쳤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셨고, 나는 출근 전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우리는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세상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아버지가 숨겨두었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주원희망재단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강태우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아주었고, 나의 친척들이 몰락한 후 많은 언론에서 우리 재단의 선행을 알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나의 진심에 감동했고, 수많은 기부금과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재단에 합류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후원하셨던 보육권뿐만 아니라 빈곤 가정 아동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 지원, 독거노인 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확장했다. 오늘 우리는 재단 설립 5주년 기념식을 겸한 새로운 희망 배움터 개관식을 열고 있었다. 이곳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무료로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복합교육 문화 공간이었다. 건물은 밝고 현대적이었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벌써부터 건물 가득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나의 옆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재단의 든든한 법률 자문이자 동반자인 강태우 변호사가 서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원희망재단 이사장 김민준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나의 눈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지혜와 나눔의 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5년 전 저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줄 알았던 할아버지께서 살아 돌아오셨고, 저희 가족의 추악한 이면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때 절망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는 나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다. 그의 눈빛에는 내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20억 원의 유산을 물려주셨지만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이 희망 배움터는 바로 할아버지의 유산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말에 참석자들은 진심으로 감동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깊은 뜻과 나의 진심에 공감하는 듯 했다. 저 역시 한때는 방황하고 좌절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내게 환호했고 나의 비전에 찬사를 보냈다. 나는 이제 돈을 좇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돈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나는 할아버지와 강태우 변호사와 함께 희망 배움터 내부를 둘러보았다. 최신 시설을 갖춘 강의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체능실까지. 모든 공간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꾸며져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건물 가득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 이곳에서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뜻대로 멋지게 자랄 겁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가 서려 있었다. 민준아, 네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할아버지의 칭찬에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강태우 변호사가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사장님, 다음 달에는 지방의 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아, 그래요. 변호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겁니다. 나는 강태우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나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신뢰와 존경을 확인했다. 우리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구름 한 점 없었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나의 주머니 속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회중시계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나는 시계를 꺼내 들었다.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할아버지 시계가 움직여요. 나는 흥분한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향해 외쳤다. 할아버지는 나의 손에 들린 시계를 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민준아, 네가 나의 모든 꿈을 이루었구나. 너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이제 이 시계는 너의 유산이다. 나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이 시계를 보며 항상 너의 초심을 잃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거라. 할아버지의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는 나의 삶의 진정한 스승이자 나의 영원한 멘토였다. 나는 할아버지를 꽉 안아드렸다. 할아버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할아버지가 나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할아버지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니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숨결은 점점 더 약해졌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할아버지, 나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심장은 고요해졌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회중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나의 할아버지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나의 곁을 떠나셨다. 그는 자신의 모든 꿈을 내게 맡기고 영원한 안식에 드신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며 오열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할아버지는 내게 돈 이상의 것을 물려주셨다. 그는 내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내게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의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주원희망재단을 더욱 크게 성장시킬 것이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세상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낡은 회중시계를 나의 심장 가까이 품었다. 시계는 이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시계는 내게 할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지혜를 상기시켜 줄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 봄은 할아버지의 유산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영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과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손자 김민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사랑과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